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특집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안에는 핵심 개념인 의법치국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그 시진핑 사상의 목적인 그 공동부유론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 네. 거기에 이제 4가지의 이 조치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법치국이고, 그 의법치국의 세밀한 규정들을 거기에 이제 당한 업종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당한 것만 보고서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반대로 이게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동부유를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 현대와 같은 분배구조로서는 1인당 소득 $10,000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산업구조 바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분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회의 큰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이 화석연료를 써서 이거 불 때 가지고 손으로 뭘 만드는 이 산업이 아닌 네.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명제고 과제이지만, 중국도 이거 자체가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제재하는 것 말고 육성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네. 그걸 한번 이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이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거 보류하겠다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네.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정책의 변화에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보았던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는 중국의 규제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빅테크 규제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이런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까지 지금 핸드폰이 16억 5천만 대가 보급된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원재료 집어넣고 거기서 기계 24시간 돌려서 나오는 물건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국가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비자를 법과 엄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한비자의 생각이 있지만, 엄하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바로 디지털 기술을 같이 써야 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그 공산주의, 네. 이게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법치 플러스 디지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 방식 바꿉니다. 그래서 뭘 바꾸냐고 그러는데, 바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천안문 광장에 있는 CCTV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뭘 하고 하지만, 네. 거기에 천안문 광장 가서 보면요,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이 웅 모여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네. 이제 요원들이 오죠. 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천안문 광장에서 이 많은 CCTV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모니터가 지금 나오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결국은 지금 IoT 시대에, AI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게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만들었던 그 시대하고는 이것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면 어려운데, 핵심은 정보죠. 이게 정보 독점을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결국은
이제 IT로 무장한 기업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현상,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바로 세장 경제의 이 중요한 프레임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장 안에만 있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하고 이 법가주의, 법치주의를 같이 엮어버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라를 컨트롤하는 네.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관리 시스템이 이제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중국에서만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예. 범죄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네.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바로 안면 인식을 통한 네. 데이터인데 거기 안면 인식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나이, 연령, 직업 이것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구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DB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뜨는 거죠. SF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소가 신장 위구르인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농부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심천공항에 거기에 이제 와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혹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탈레반의 이제 훈련을 받고 온 테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를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이제 이 새로운 법치국가 건설을 2035년까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의미 있는 건 보면 비상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거 예방 조치해야 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이걸 지속적으로 이게 증진해라. 그리고 법치국가의 디지털 정부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산당의 리딩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굉장히 광범한 얘기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냐고 그럴 때, 우리로 보면 굉장히 웃기지만 학습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핵심 돌파구를 강화해라. 그래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이거는 화끈하게 뚫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하고 검사 기능 강화해라. 실행방이 좀 비교적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주상적으로 보이지만 네. 중국은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추상적이지만 그걸 실현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디지털 라이프로 모든 것이 바뀌지만 네. 이게 바로 디지털 통제로 가는데 이게 바로 플랫폼의 데이터 통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를 그렇게 이제 못살게 난리를 쳤고 디디 추싱을 이게 미국에 상장된 회사를 잡아다가 난리를 치냐는 것은 바로 이 플랫폼 데이터 통제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의 목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나 제재를 포커스로 보시면 그 윗단에는 바로 공동 부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방이라는 회사를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교육 금지라는 것에 대한 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도 뭐 80년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의 이제 뒷배경은 인구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없는 나라는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이 정책이 바로 사교육 금지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디지털 공산주의 이거를 공동 부유론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경제, 서비스하고 데이터 요거 육성도 해야 되지만 통제 잘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미중의 전쟁하고 관계없이 하드테크,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첨단 기술 이거 국산화가 안 되면 통제하면 뭐하냐. 이게 장비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하드테크의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쭉 지금 우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만은
법치국가 건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어떻게 보면 정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파워풀한 빅데이터, 모든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알리바바도, 탄센트도, 디디도, 메이트원도 아닙니다. 이 DB를 다 볼 수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규제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려는 이런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반독점 규제에서 그 시정 조치 중에 하나는 니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부 공공기관으로 다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옮기게 되면 첫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알고리즘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한국의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맨 위에 올려주면 이거는 매출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맨 위에 올리냐, 5번째 올리냐, 20번째 올리냐에 따라서 광고료하고 수수료가 달라지죠. 근데 이것이 빅데이터를 이걸 마음대로 못 쓰면은 이것이 이게 위에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 자체가 바뀐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정부가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되면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 쪽으로 넘어가거나 공공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의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했던 이제 무한대 수익 모델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놓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런 엉터리 없는 이제 이 조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무사할까? 그래서 자금성의 지붕이 깨지는 듯한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이 잘 조직되고 오거나이즈 돼 있는 걸 보면 또 다른 느낌도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 중국은 안개에 쌓인 샹하이 같은 나라다. 그래서 안개에 희끄무하게 보면은 저게 건물인지 빌딩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안개 거치고 나서 볼 때는 100층짜리 빌딩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마천루가 가득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그 공동 부유론 첫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다르게 봐야 되고 그것이 시진핑이 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차이나 드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될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의 이 달성 여부는 중국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도달하는 과정 앞으로 15년에서 30년의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와가지고 육성하고 또 제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민생 지출에 관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 이게 공동부유다. 그래서 이 코스트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반독점 이걸 통해 가지고 자본의 무한 확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걸어 가지고 이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 팩터예요. 이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 이 투자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중국은 항상 제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점, 선, 면 전략을 써요. 정책을 시행할 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점에서 해보고 세 개의 점에서 해보고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공동부유론으로 전환을 하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저장성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냐 하는 것은 바로 저장성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하는 것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저장성에서 뭘 하냐 봤더니 디지털 정보를 갖고서 이 창의적인 산업을 만들어 봐라.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소득을 2배로 늘려가지고 소비를 촉진시켜라.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의료, 양로, 이 부동산 요것에 이제 원가를 낮춰라. 그리고 문화산업을 육성을 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해라. 그리고 생태 환경 제품을 갖고서 요것의 밸류를 높여봐라. 미션이네요, 미션. 바로 근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이제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제재일 수도 있고 부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장성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목표는
공동 부유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돼. 성장이 계속돼야 되는데 중진국하면 이제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대신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 안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중국의 지금 새로운 전략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산, 분배, 유통, 소비에서 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기준이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산업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을 하는 산업. 예를 들면 디디 추싱. 네. 그래서 디디 추싱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정부 관공서가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반독점 불공정한 산업. 알리바바나 이제 뭐 그 핀두오도나 징동 같은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거나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인구 감소, 출산율에 부담 주는 사람 안 된다. 사교육, 부동산. 네. 그래서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많지만 부동산 업종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이거 제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이게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번에 의법치국, 법치국가 건설에서 보여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의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다 주가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도 네 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기술 혁신 산업입니다. 지금 같은 이제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들의 손으로 만드는 산업 안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고부가치 산업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네.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미중의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산업이 이제 육성 산업이고, 그 다음에 공동 부유 산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촌하고 도시의 지역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진흥, 그리고 이제 식량 안전, 뭐 이런 농업 관련되는 산업이 지금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좀 폄하하는 쪽인데. 그렇죠. 그러나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소득 격차를 크게 가져오고 도시 문제를 갖고 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안전하고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 안전 산업, 방산 같은 것도 방산, 보안, 그 위성, 우주항공 이 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방산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바로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에너지하고 환경보호 이것들은 뭐 중국이 그 7월 30일인가요? 정치국 회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 신에너지 자동차 이거 육성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신에너지와 관계가 있죠. 저탄소 관련 산업들.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보호 산업은 결국은 저탄소 산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네 가지 범주의 산업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 플랫폼 쪽에서 우리가 뭐 정책의 대응이 늦어서 이게 손실을 봤다고 하면 다른 이제 대안으로서는 이 네 가지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공부, 투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뭐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주가가 바닥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쭉 지켜봤습니다만 이것은 한 달짜리, 석 달짜리 투자 테마나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성급하게 액션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특집을 통해서 어려운 개념인 뭐 시진핑 사상이라든가 의법치고 그리고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떠한 산업은 투자에 주의를 하고 어떠한 산업은 수혜를 받고 유망한지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CC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